우리가 촬영을 간 때는 백야 기간이어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좀처럼 적응이 되지 않아 애를 먹었다. 밖은 훤한데 시계를 보면 밤 11시, 12시였다. 하루는 공원에서 낮 촬영을 하고 나서 연이어 밤 촬영을 해. 야 했는데 밤이 되려면 한참 더 있어야 했다. 그 사이에 숙소에 들어갔다 오기에는 시간이 애매해 장길수 감독은 각자 공원에서 잠을 자고 밤이 되면 일어나자고 제안했다. 빡빡한 촬영 일정으로 여기저기 이동을 하다 보니 모두들 과로한 상태라 감독의 지시를 듣는 순간 스태프들과 나는 침낭이나 모포를 뒤집어 쓰고 코를 골기 시작했다. 결국 그날 우리는 모두 그 짧은 밤을 놓치고 그냥 노숙을 해버리고 말았다. 스웨덴에 있는 동안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음식 문제였다. 당시만 해도 나는 친구나 친한 연예인들이 외국에 나갔다 와서 음식 때문에 고생했다고 하면 촌스럽다고 여기던 사람 중 하나였다. 게다가 어릴 때 배골턴 경험까지 있어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것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실감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스웨덴에 도착해서 며칠간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경고를 되새기며 열심히 현지의 음식을 먹었는데 언제부턴가 음식에서 비릿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어머니도 내가 냄새나는 것 같지 않냐고 물어보니 그런 것 같다고 했다. 게다가 억지로 식사를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다. 먹기만 하면 다 토했기 때문이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가게에서 재료를 사다가 음식을 만들어 보았지만 마찬가지였다. 야채며 양념이며 그곳에서 나는 음식 재료 자체가 내게 맞지 않는 것이었다. 어머니, 나 된장찌개 먹고 싶어. 나는 잠꼬대까지 했다. 다음 날부터 또 강행군을 시작해야 하는데 주연을 맡은 배우가 먹기만 하면 토하는 형편이니 모든 스태프들이 다 걱정이었다.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는데 장길수 감독이 진영이와 함께 우리 숙소 앞에서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진실아, 된장찌개 먹으러 가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나가보았더니 한국에서 직접 재료를 공수해와 음식을 만드는 신토불이 한국 식당이 있다는 것이었다. 장길수 감독은 스태프들에게 시내에서 소품 사온다며 잠깐 촬영 일정을 중단시켜 놓았다고 했다. 우리 일행은 택시를 타고 한국 식당이 있는 곳으로 냅다 달렸다. 소문대로 그곳에는 된장찌개며 김치찌개, 불고기 백반에다 비빔밥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몽땅 먹고 싶지만 우선 된장찌개부터. 음식 먹는데 무슨 대화가 필요하겠는가. 허겁지겁 된장찌개를 밥에 비벼 먹느라 밥 한 공기가 뚝딱 비워졌다. 그런데 먹느라 정신이 없어 신경을 안 썼는데 나중에 배 두드리며 계산서를 보니 음식값이 장난이 아니었다. 우리 돈으로 치면 된장찌개 한 그릇에 3만 원이었다. 게다가 왕복 4시간 택시 요금이 8만 원이었다. 그랬으니 3만 원짜리 된장찌개 한 그릇 먹고 촬영 들어간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한국 식당은 다시 가지 못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짠순이로서 차마 그럴 수는 없었다. 또 말은 안 했지만 스태프들이 감독과 우리 가족들만 빠져나갔다 온 걸 알고 있는 듯한 눈치여서 팀워크를 고려해서라도 그럴 수는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스웨덴 재료로 만든 얼치기 한국 음식이라도 만족해야 했다. 어머니는 그곳 음식에 기름기가 들어있지 않은 것이 없어 그렇다며 안쓰러워했다. 진실아, 내가 어릴 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못 먹어봐서 그래. 가엾은 것 같으니라고. 나는 또 어려웠던 옛날 일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고 있는 어머니를 봐서라도 음식 타령은 그만해야 했다.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9시에 출근해 오후 4시며 칼같이 퇴근을 했다. 그래서 물건을 사려고 해도 그 사이에 가야 했고 우리식으로 생각해 저녁 무렵 슈퍼마켓에 가보면 이미 문을 닫고 나 다음이었다. 일반 거리에서 술집은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었다. 어디를 가도 소주집이며 가라오케, 룸살롱이 즐비해 퇴근 후 딱 한 잔에 이어 2차, 3차를 가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 정서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었다. 남자들이 원하는 질펀한 분위기를 찾으려면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유흥가를 따로 찾아가야 한다고 했다. 물론 우리 촬영팀은 스케줄에 쫓겼고 제작비에 한계가 있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다. 그렇다면 스웨덴 남자들은 퇴근 후 무엇을 하나 하는 게 나뿐 아니라 어머니도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이었다. 어린 시절 늘 집 밖으로만 놔두는 아버지를 떠올렸기 때문이리라. 스웨덴의 가장들이 해도 지기 전에 퇴근해서 하는 일은 다름 아닌 집안일이었다. 이곳은 누가 우리 집 문짝 떨어졌다고 전기 나갔다고 고쳐주지 않는다. 아주 큰 공사가 아닌 다음에는 모두 집안 남자들의 몫이었다. 그것도 아주 휘파람까지 불어가며 즐겁게 하는 것이다. 우리 숙소 주변에는 친하게 지내던 13살짜리 초등학생이 살았는데 어느 날 일자리를 얻었다며 자랑을 했다. 어른들은 오후 4시면 퇴근해 집에 들어오는데 어린 것이 무슨 일자리람? 뭘 하는가 했더니 근처 우체국에 가서 그곳 직원들과 축구를 하고 오는 것이었다. 설명인즉슨 이곳 우체국에서는 점심시간이면 직원들끼리 축구를 즐기는데 선수 한 명이 부족해 그 자리를 메울 사람을 구했다는 것이다. 참 그것도 일이라고 월급을 받다니. 점심시간도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이라니 정말 징그러웠다. 일은 대체 언제 하는 건가? 그러나 그들은 일한 때만큼은 무서울 정도로 집중한다고 한다. 우리처럼 일 없이 책상만 지키고 앉아있다든지 어영부영 시간만 때우는 식은 절대 없다. 대신 시간이 1초라도 지나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것으로 땡이었다. 우리 촬영팀이 고생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감독은 보다 좋은 그림을 만들려는 욕심으로 자꾸만 시간을 끄는데 현지에서 고용된 엑스트라나 단역 배우들은 시간이 지나면 바로 가겠다고 했다. 아니면 초과 수당을 계산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이 때문에 나중에 스태프들 간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이민족 간 관습의 차이에서 오는 충돌이었던 것이다. 2달이 넘도록 많은 제작비를 들어가며 고생한 덕분인지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은 흥행에서도 대성공을 거두었다. 추석 때였는데 개봉 첫날 서울 국도극장에는 5,000명이 넘는 팬들이 모여 사인을 해주느라 손가락이 부르틀 정도였다. 그 이후에도 극장에서는 이틀간 더 사인회를 가져줄 것을 요청했고 영화 상영이 끝나고 나서 무대 인사까지 했다. 그때부터 신문과 잡지에는 최진실 신드롬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데뷔 2년 만에 전성시대 황금알을 낳는 오리 등 온갖 타이틀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었다. 하긴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이 서울 개봉관에서 상여 보름 만에 10만 명의 관객을 돌파하고 있었고 남부구는 38만 명으로 그해 한국 영화 흥행 순위 2위 꼭지 단팔만 있잖아요. 비밀이에요 8만 나의 사랑, 나의 신부 25만 명 등이었으니 그런 타이틀이 나올 만도 했다. 영화사, 방송사에서는 이제 나를 붙잡는 것이 곧 대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엄청나게 섭외를 해오고 있었다. 당시 나는 40편이 넘는 시나리오를 받아쥐고 있을 정도였는데 어떤 영화사는 개런티 1억 원의 관객 10만이 넘으면 한 명이 초과할 때마다 100원씩 계산해주겠다는 제의를 해오기도 했다. 물론 그런 제의는 마치 영화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판에 베팅하는 것 같아 사양을 했지만 어쨌든 썩 기분이 나쁜 건 아니었다. 비로소 나는 오랫동안 바랐던 소망을 조금씩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라디오 DJ까지 욕심을 냈었다. CF 모델로 시작해서 TV 드라마, 영화까지 다 거쳤지만 라디오 DJ는 색다른 맛이 있을 것 같았다. 더구나 심야 프로의 DJ라니 그러잖아도 언젠가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일이라. 섭외가 들어오자 난 두말 없이 응했다. 매일 자정부터 일시까지 방송되는 MBC FM 0시의 데이트 하이라 씨의 배턴을 이어받은 나는 92년 3월 9일 안녕하세요. 최진실입니다. 라는 인사로 심야 DJ의 첫 발을 내디뎠다. 라디오 DJ는 연기와 무척 달랐다. 물론 드라마나 영화처럼 대본이 있지만 여백이 많아 중간중간 애드립을 넣어야 했고
그 반응이 엽서나 전화를 통해 바로 전해오기 때문에 침 삼키는 소리조차 신경을 써야 했다. 못한다고 구박해도 절대 마이크 앞을 떠나지 않겠다고 멘트를 했지만 날이 갈수록 DJ가 장난이 아님을 느끼고 있었다. 우선 그동안 심각하다고까지 느끼지 못했던 발음 교정부터 해야 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비디오가 오디오의 부족한 부분을 커버해주지만 라디오에서는 오로지 내 목소리뿐이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담스러웠다. 더구나 내 목소리는 비음이 약간 섞여 발음이 부정확한 경향이 있었다. 음성 연기란 이런 것이로구나. 방송 시작 전 아, 네, 이, 오, 우를 수십 번 반복하고 심호흡까지 한 다음 안녕하세요. 0시의 데이트, 최진실입니다. 라는 멘트를 녹음했다가 다시 듣곤 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신인 가수들과 신곡을 잘 몰랐던 나는 실수도 자주 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어 실수를 해도 돌이킬 수가 없었다. 15비와 그들의 노래 중에 1, 2, 3, 4가 있다는 걸 몰라 그룹 이름과 노래 제목을 바꾸어 소개한 적도 있었고, 당시 막 데뷔를 해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던 신승훈 씨를 소개할 때는 갑자기 큐시트에서 가수 이름이 잘 보이지 않아 시인 스응훈하고 더듬기도 했다. 그러나 밀려드는 애청자 엽서들 중 누나가 실수하는 것이 너무 귀여워서 계속 들어요. 언니 덕분에 졸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요. 하는 팬들의 격려는 정말 큰 힘이 됐다. 그러나 라디오 DJ를 맡은 지 거의 2달이 다 되어가고 있을 때 질투에 캐스팅이 됐고, 그 때문에 결국 중도 하차를 해야 했다. 나는 드라마나 영화에 캐스팅되면 온통 신경이 그쪽으로만 쏠려 전력을 다해야만 직성이 풀렸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슬슬 해나가지 못하는 성격 때문이었다. 질투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와서 DJ 박스에 앉으면 어떤 때는 목이 잠겨 말이 잘 나오질 않았고, 음악이 나갈 때는 잠이 밀려와 나도 모르게 졸 때도 있었다. 그렇게 악전고투를 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버티던 어느 날이었다. 비를 쫄딱 맞는 장면을 촬영하고 돌아와 방송을 하는데 목이 따끔따끔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침부터 열이 올라 꼼짝할 수가 없었다. 간신히 질투에 야외 녹화장에 나가 내 촬영분을 마쳤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이었다. 나는 결국 0시의 데이트 측에 양해를 구하고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었다. 라디오 프로 하나를 희생시키며 푸닥거리를 한덕인 지질투는 처음부터 심상찮은 반응을 보였다. 16부작으로 방영됐던 질투는 윤명의 원작 내 사랑 기나긴 그림자를 한국일보 기자 출신인 최연지 씨가 각색한 작품으로 당시 젊은이들의 풍속도를 리얼하게 그린 드라마였다. 여기서 나는 연기자로 데뷔한 당시부터 인연을 맺었던 최수종 씨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나는 자의식이 강하고 이지적인 영문학 전공의 여행사 직원 유하경 역이었고, 최수종 씨는 다정다감하고 감수성 예민한 건축 설계사 이영호 역할이었다. 둘은 소꿉친구인데 성인이 되면서 연인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 사이에 피자가게 여사장 이은경 씨가 끼어들어 삼각관계가 형성된다. 매스컴에서는 과거 MBC TV 조선왕조 500년 한중록에서 평양기생 장미역으로 데뷔했던 내가 극중 사도세자 역의 최수종 씨에게 맞아 죽었고, 그 후 MBC TV 설날 특집 극각시방의 사랑 연련내에서는 극중 연적채 씨에게 최수종 씨를 빼앗긴 적이 있다는 예를 들어가며, 질투에서는 최진실이 최수종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표시하며 관심을 기울였다. 그도 그럴 것이. 질투는 어릴 때 함께 자란 소꿉친구 하경과 영호가 서로에 대한 자신들의 감정이 뭔지 모르고 있다가 하경에게는 이효정 씨가, 영호에게는 이은경 씨가 생기면서 사랑의 감정을 알게 된다는 것이 드라마의 큰 줄거리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드라마에 처음 캐스팅될 때도 남부군에서 그랬던 것처럼 나는 크게 환영받지 못했다. 그때까지 드라마를 통해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준 적이 별로 없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연출자인 이승열 감독은 나를 믿는 듯했다. 질투는 최진실을 위해 만들어 놓은 드라마라면서 강한 자신감마저 심어주었다. 작가인 최연지 씨도 처음에는 좀 못 믿어하는 눈치였으나 드라마가 회를 거듭하면서는 대본을 잘 소화해내고 있다. 표정 연기가 너무 좋다. 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대본을 처음 보았을 때나 첫 촬영을 마쳤을 때 연기하기가 참 편했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질투가 그처럼 엄청난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다. 몇 차례 TV에 방영이 되고 나서 시청률이 치솟기 시작했고 방송사로 시청자들의 전화와 편지가 밀려들었다. 장안의 화제였다. 전날 미처 질투를 못 본 사람들이 어제 질투 어떻게 됐니? 하고 묻는 모습이 흔히 보였고 방송사 사람들까지도 다음에는 어찌 될까 미리 대본을 빼앗아 보기도 했다. 나 역시도 내가 맡은 유아경의 운명이 궁금해 빨리 대본을 받아보고 싶을 지경이었으니 말이다. 드라마가 뜨니 당시 주제가까지 공전의 히트를 했는데 드라마는 바로 그 가사 내용이 잘 말해주고 있었다. 유아경과 이영호가 마치 신파조 영화처럼 자꾸만 길이 엇갈리고 그러다 보니 오해를 하는 장면에서는 내가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 사랑한다고 꼭 결혼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유아경과 이영호의 결혼 성사 여부도 중요하지 않다. 결혼으로 맺어지지 않더라도 한 하늘 아래 살아가며 얼마든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 고 말한 작가 최연지 씨의 기획 의도가 가슴에 잘 와닿았다. 이 드라마의 최대 관심사는 최수종 씨가 나와 맺어지나 아니면 이은경 씨와 맺어지나 하는 것이었다. 방송사 드라마 제작국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그에 대한 바람을 이야기하는 시청자들의 전화가 걸려왔다. 최수종과 최진실이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쪽이 가장 많았고 최수종과 이은경이 어울린다는 의견도 꽤 있었다. 가끔은 두 경우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각자 살아가는 것이 아쉬움과 여운이 남아 좋을 것 같다는 이색적인 바람도 있었다. 그러나 가장 황당했던 것은 극중 인물과 실제 인물을 헷갈리는 경우였다. 하루는 질투의 스튜디오 녹화를 하느라 분주한데 나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최진실 씨, 최수종 씨와 동성동본 아니에요? 그러면 결혼이 안 되지. 아시겠어요? 그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황당했던지. 결국 이 드라마는 하경과 영호가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만나 포옹하는 장면으로 끝이 난다. 나중에 TV를 통해 다시 보아도 코끝이 찡해지며 가슴이 뭉클할 만큼 재미있는 드라마였다. 질투는 내 연기 인생에 있어 가장 내세우고 싶은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질투의 인기는 아직까지도 내가 버텨낼 수 있도록 받쳐주고 있는 버팀목이기 때문이다. 늘 그렇지만 나는 편안하게 즐기면서 연기를 해본 적이 없다. 하다 보면 자꾸 욕심이 나서 무리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면 몸이 괴로울 수밖에 없었다. 질투를 끝내고 MBC TV 폭풍의 계절을 할 때도 역시 컨디션은 최악이었다. 당시 영화 사랑하고 싶은 여자 결혼하고 싶은 여자에 겹치기 출연을 하고 있었는데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입맛이 없었고 더구나 제때 식사할 수도 없었다. 빈속에 한참 촬영을 하고 나면 속이 쓰려 헛구역질만 계속 나왔다. 게다가 무슨 일인지 오른쪽 무릎개가 욱신거리며 아팠다. 이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집에 도둑까지 들 건 또 뭔가. 몸이 아프니 헛것이 보이는지 밤에 창문에 쳐놓은 커튼이 흔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다. 걱정스럽기 그지없었던 어머니는 아예 집 근처 병원에 입원실을 예약해놓고 여차하면 가자는 태세였다. 결국 사랑하고 싶은 여자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촬영하고 강원도 용평에서 돌아오는 길에 탈이 나고 말았다. 갑자기 속이 울렁거려 고속도로에서 아마 10번은 차를 세우고 토했을 것이다. 얘 진실아, 이제 그만 토해라. 더 이상 나올 것도 없겠다. 그나저나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하니?
어머니는 뒤에서 등을 두드려주며 늘 내가 아플 때마다 꺼내는 레퍼토리를 펼쳐 보였다. 나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입원을 했다. 매니저 배병수 씨도 이번만큼은 무조건 의사 지시에 따라 푹 쉬었다. 나가야 한다며 방송국과 영화사에 양해를 구해놓았다고 했다. 그러나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되는 일인가? 따지고 보면 데뷔 이후 드라마나 영화 촬영 도중 몸이 아프다고 며칠씩 빠져 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건 아마도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면 좀이 쑤셔 하루도 못 견디는 내 성격도 그렇고 그런 사실을 가파하고 있는 제작팀이 은근히 날 부추겼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입원한 지 이틀도 지나지 않아 날 찾는 전화가 왔다. 폭풍의 계절 보충 촬영이 청평에서 있는데 웬만하면 좀 와주었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는 해놓았으나 그냥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옷을 주섬주섬 갈아입기 시작했다. 아니, 너 어디 가니? 미쳤니? 가야 돼, 엄마.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내 옷가방을 들고 따라 나섰고 내가 모는 소나타 승용차에 함께 탈 수밖에 없었다. 병원에서 하루를 쉬었더니 조금은 회복이 됐는지 청평까지 차를 몰고 가는 길은 상쾌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해질 무렵 도착해 강둑으로 내려가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다. 다리에 힘이 빠지며 그만 계단을 헛디딘 것이었다.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다 결국 그렇게 액땜을 한 것이다. 폭풍의 계절을 찍을 때 몸이 안 좋았던 것은 너무 의욕이 넘쳐 지나치게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인 것 같다. 폭풍의 계절은 그때까지의 내 이미지에서 180도 연기 변신을 하는 과정이었고 극중 진이의 성격 파악이 잘 안 돼 무척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다. 진이라는 인물은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여자인 캐릭터라 감정이입이 어려웠다. 게다가 그게 후반부에 이르면 엄청난 충격으로 실명까지 한다는 설정이었기 때문에 촬영이 거듭될수록 힘이 들었다. 특히나 최진실이 죽었다는 소문이 퍼진 데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살던 가련동 빌라의 주민들이 제발 이사 가달라고 난리였다. 극성 팬들이 허구한 날 찾아와 떠들고 벽에 낙서를 해대니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해할 만했다. 이 드라마에서 김희애 씨는 바로 전에 맡았던 아들과 딸에서의 후남이 역할과 달리 아주 강한 캐릭터였고 질투에서 사내처럼 덜렁거리는 성격이었던 나는 양순하기 짝이 없는 여자로 둔갑해 서로 역할이 바뀐 것 아니냐는 말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긴장됐던 것은 김희애 씨와 내가 그 극을 함께 끌어가는 투톱이라는 사실이었다. 게다가 매스컴에서 김희애 대 최진실이라며 경쟁을 부추기는가 하면 드라마 타이틀이 나갈 때 이름의 순서를 놓고 싸웠다느니 촬영장에서 서로 말도 않는다느니 하는 뜬금없는 소문들이 마구 돌았다. 연기라면 소름 끼칠 정도로 리얼하게 한다고 소문난 희애 언니와 함께하며 부담스러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 앙숙이라는 이야기는 터무니없었다. 더구나 희애 언니가 한국 화장품의 메인 모델로 뛸 때 나는 뒷배경으로 등장했던 경험이 있어 늘 배워야 할 선배 연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내게 그런 소문은 그야말로 소문일 뿐이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분명히 과장되긴 했지만 그런 소문이 나돌 만한 근거는 있었던 것 같다. 연기자들이 분장실에서 대본을 외울 때는 거기에 몰입하느라 잡담할 틈이 없는데 선입견을 갖고 얼핏 들여다본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희애 언니나 나나 그런 소문에 일일이 신경 쓸 만큼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우리는 한바탕 웃는 것으로 넘겨버리곤 했다. 폭풍의 계절에서 나는 어떤 드라마보다도 연기에 신경을 썼던 것은 사실이며 특히 희애 언니가 등장하는 씬은 배우는 자세로 한 장면도 빠뜨리지 않고 주시했다. 극중 희애 언니가 상대 역인 임성민 씨를 때리며 울부짖는 장면에서는 옆에 있던 내가 말리고 싶은 정도로 리얼해서 지금도 그 광경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요즘도 한간의 나에 대해 그럴싸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무 승부욕이 앞서 동료 연기자들을 깔아뭉개며 팀워크를 해친다는 게
소문의 내용이다. 그러나 그건 오해이다.